2020년 1월 27일 아이슬란드 8일째 링로드 일주 마지막 날이다. 1월 27일 아침 식사를 끝내고 다시 마지막 남은 여정을 떠났다. 1월 27일 오늘은 아이슬란드 8일간의 링로드 여행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 마지막 여정은 아이슬란드 서부에 있는 스나이펠스네스 반도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저녁 마지막 여정을 끝내고 우리는 다시 아이슬란드 수도인 레이캬비크로 돌아갈 것이다. 레이캬비크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내일 1월 28일 오전 우리는 아이슬란드를 떠나는 비행기를 타야 한다. 그러니 오늘 저녁까지가 모든 여정의 마지막이다. 다시 용암의 밭으로 들어섰다. 스나이펠스네스 반도는 온통 눈 덮인 용암밭이다. 스나이펠스네스 반도는 산악지형, 높은 절벽, 철새 서식지인 오래된 마을이 있는 곳이다. 스나이펠스네스 반도는 아이슬란드의 서부 끝에 있으며 푸른 원은 현재 우리가 달리고 있는 지점이다. 스나이펠스네스 반도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들러볼 곳은 검은 모래 해변과 바다 표범이 사는 곳이다. 스나이펠스네스 반도는 전체가 아이슬란드의 국립공원인데 그 이름은 스나이펠스 요쿨 국립공원이라고 한다. 스나이펠스네스 반도에는 해발 1446m의 화산인 스나이펠스 요쿨산이 있다. 스나이펠스 요쿨산 정상에는 거대한 빙하가 있으며 날씨가 좋으면 120m 떨어진 레이캬비크에서도 보인다. 지금 시각 오전 11시 50분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다. 주차장에서 내려서 바라본 화산 분화구. 이곳은 아이슬란드 언어로 이트리 퉁가라는 해안 지역이다. 이트리 퉁가는 스나이펠스네스 반도에 있는 동일한 이름의 이트리 퉁가 농장 바로 옆에 있는 해변가다. 지금 보이는 산들은 해변가 반대편에서 해변을 바라보고 있는 화산 폭발로 생긴 산이다. 이트리 퉁가 지역은 보르가네스 호텔에서 1시간 이상을 스나이펠스네스 반도를 향해서 달리면 도착하는 86km의 거리에 있다. 해안가로 접근하면서 뒤를 돌아보며 찍은 사진인데 보이는 곳은 우리가 차를 주차시킨 지역이다. 이제 서서히 해변가로 나가보기로 한다. 이곳이 관광지가 된 이유는 이곳 바닷가 화강한 바위 위에서 수많은 물개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겨울철에는 그들을 볼 수가 없는데 여름철 즉 7, 8월에나 와야 볼 수 있다는 이렇게 친절한 물개 안내편까지 있지만 정작 물개들은 없다. 물개도 없는데 이곳에서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스나이펠스네스 반도를 향해 서쪽으로 달리고 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허허 벌판에 서 있는 검은색의 한 교회 건물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 교회 건물이 있는 지역의 이름은 부다키르크자인데 지금 도착했다. 부다키르크자라는 이름은 이 교회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교회가 있는 지역인 이트리 퉁가로부터 20km 서쪽에 위치한다. 교회 앞에 세워진 안내판과 교회 주변의 황량한 전경. 저 산은 확인하건대 분명히 스나이펠스네스 반도 끝에 있는 스나이펠스 요쿨 산이다. 교회 주변의 전경이다. 스나이펠스 요쿨산은 성층 화산이며 이 근처 용암은 모두 저 화산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스나이펠스 요쿨산은 1864년 줄 베르느 소설 지구 속 여행이라는 소설에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지구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하 입구를 이 산에서 찾는다. 스나이펠스 요쿨산 오른쪽 가까이에 있는 이름 모를 산도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바로 교회 앞마당에는 다른 안내판이 있는데 홍굴레이디르 부다흐라운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즉 스나이펠스네스 반도의
남서쪽 부분을 탐험하는 오솔길의 지도를 표시하고 있다. 이곳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다. 멀리서 보이는 기념물은 바로 스나이 펠스네스 반도의 최초 정착민인 바르두르 기념물이다. 바르두르 기념물은 영어로 바르두르 사가 스나이 펠스네스 스태튜라고 하는데 앞 단어 3개가 바로 그의 전체의 이름이다. 주차장 전경. 현재 우리는 스나이 펠스네스 반도의 남쪽에 와 있으며 스나이 펠스 요굴산과 가깝다. 또한 검은 교회로부터 차로 20분 거리다. 이곳 역시 용암바다와 해변 그리고 또 하나의 기념물이 있다. 모두들 바르두르 기념물로 가기 위해 해안가 쪽으로 걷고 있다. 바르두르 사가 스나이 펠스네스 스태튜를 마주보는 이 삼각형 산 이름은 스타팟펠이라고 한다. 서기 800년대에 이곳에 처음으로 정착하여 이곳의 첫 주민이 된 바두르 일행은 저 산으로 들어가서 용암동굴 속에서 살았다고 한다. 지금이나 서기 800년대나 이곳에는 나무가 없고 대신 용암들로 뒤덮여 있었을 것이다. 추운 겨울에 집을 지을 나무도 흙도 없다 보니 나무 한 그루 없는 산으로 들어가 굴 속에서 살았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어쨌든 1200년도 도지난 지금 그는 이렇게 돌모습이 되어 신화 속에 살아있다. 바르두르는 절반은 사람이고 나머지 절반은 바이킹족들 신화에 나오는 트롤이라고 한다. 바르두르 동상 아래 돌에 새겨진 그에 관한 신화. 서쪽 바다로 해가 지면서 카메라에 빛이 들어와 역광이 생겨 사진이 까맣게 나온다. 그의 아버지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 즉 타이탄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매우 아름다운 여성 거인이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노르웨이 땅의 일부를 지배하는 왕이었는데 계속되는 타이탄과의 싸움과 다른 종족과의 싸움에서 졌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찍은 사진. 마치 문어를 닮았다. 결국 바르두르는 수아부 아들 30여 명을 이끌고 야반도주하여 아이슬란드 서쪽으로 왔다는 것이다. 동시간대 나머지 부하들도 수십 명씩 합세하여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들은 용암으로 뒤덮인 이곳 그리고 저 산 속에서 그리 성공적인 삶을 살지는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곳의 인구는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정확히 바르두르 사가 스나이 펠스네스라고 하는데 그는 자신의 성인 스나이 펠스네스를 이곳 땅의 이름으로 지었다. 저 바르두르 상은 1980년대에 아이슬란드 건축가 아나스타피가 조각하여 시공하였다. 수많은 신화적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그는 아마도 이곳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사망했을 것이다. 이곳에 거친 자연과 무생물의 세계에서 1200년 전에 살아남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아무튼 그는 1200년이 지난 지금 돌무덤이 되어 자신이 버리고 떠나온 고향 노르웨이를 향해 묵묵히 서 있다. 이제 그를 떠나기 전 주변을 360도로 찍는다. 그들이 동굴 속에 살았던 저 스타파펠산은 해발 526m로 성층화산이다. 또한 바이킹족들은 저 산 꼭대기가 정령들, 요정들, 그리고 은둔자들의 고향이라고 믿었다. 버스는 스타파펠산 아래를 지나서 우리의 다음 행선지로 떠난다. 버스는 스나이 펠스 요쿨산을 오른쪽으로 끼고 계속 서쪽으로 달리고 있다. 스나이 펠스 요쿨산을 중심으로 한 스나이 펠스네스 국립공원은 총 면적이 1170제곱킬로미터이다. 이제 스나이 펠스네스 반도의 서쪽 끝에 도달하고 있는 모양이다. 바다 끝에 보이는 돌기둥은 론드랑가르라고 하는데 화산 폭발과 풍화작용으로 생긴 두 개의 돌기둥이다. 하지만 저것이 정확하게 론드랑가르인지 아닌지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도로에 너무 가까이 있는 것으로 봐 론드랑 가르는 아닌 것 같다. 스나이페스 요굴산이 더욱 가깝게 보인다. 정상에 거대한 빙하가 있으며 70만 년 전에 형성되었고 높이는 1446m다. 스나이펠스 요굴산을 중심으로 한 국립공원은 아이슬란드 내 3개의 국립공원 중 하나이다. 1900년대까지는 정상의 빙하 면적이 15제곱킬로미터에 달했지만 2012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빙하가 모두 녹아내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다시 스스로 복원되어 현재는 12제곱킬로미터까지 빙하 면적이 늘어나 있다. 버스나 스나이펠스네스 반도를 돌아가는 54번 국도를 벗어나 해안가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들어섰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인데도 해는 벌써 서쪽 바다 지평선 위 구름 위에 걸쳐 있다. 이곳은 론드랑가르라는 두 개의 돌기둥이 있는 곳이다. 드디어 두 개의 돌기둥이 있는 곳을 버스는 스쳐 지나간다. 두 개의 돌기둥은 화산 폭발로 생긴 현무암 돌기둥인데 오랫동안의 바닷가의 침식작용으로 생긴 것이다.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용암밭에는 작은 길로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먼 곳에서만 보기로 했다. 주차장에서 내리니 먼저 거대한 스나이펠스 요굴산이 다가온다. 그 다음은 해안가 전망대로 가는 길이 눈앞에 아득히 펼쳐진다. 론드랑가르는 스나이펠스 요굴산과 북대서양 사이에 파수꾼처럼 서 있다. 이곳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카메라를 360도 돌리며 찍는다. 좁은 해안길로 계속 가면 아름다운 경치를 더 감상할 수 있다. 저 언덕 위에 오르면 이곳 경치를 모두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론드랑가르는 두 개가 있고 큰 것은 75m, 작은 것은 61m의 높이다. 론드랑가르가 있는 곳은 과거 화산 분호가 있었던 자리였는데 치마를 계속하면서 위쪽에 있는 화강암이 저렇게 변한 것이다. 동일한 화산섬인 제주도에 있는 용도암보다는 더 작고 아름다움은 덜한데 이곳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서쪽으로 지고 있는 태양 때문에 역광이 생겨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1735년에 큰 론드랑가가 서 있는 절벽이 갑자기 융기하였는데 작은 것이 서 있는 절벽인 1938년 이후에 비슷하게 융기하였다. 저 두 개의 바위 기둥이 제주도 용도암보다 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이곳을 마주보고 있는 스나이펠스 요굴산 때문이다. 산과 두 개의 바위 기둥을 한꺼번에 찍을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전경이 될 것이다. 북대서양 바다와 두 개의 돌기둥, 그리고 성층 화산인 스나이펠스 요굴산, 이 세 개가 이곳의 명물이다. 시간이 많은 여행자들은 이곳 해안가를 계속 걸어서 스나이펠스네스 반도를 돌아 나가기도 한다. 현재 우리의 위치는 아이슬란드 섬의 서쪽 끝 스나이펠스네스 반도의 끝이다. 지도를 확대하면 스나이펠스네스 반도의 남서쪽 방향이다. 이곳은 반도의 동쪽 방향 전경이다. 계속 해안가 절벽 위를 걸으면서 이 아름다운 경치와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 우리는 현재 서쪽 화살표 방향으로 조금 떨어진 론드랑가를 보고 있다. 서쪽 방향이라서 서쪽에 태양이 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론드랑가의 모습이 사진에 잡히지 못했다. 지금 좌측에 보이는 북대서양 바다를 아이슬란드에서는 팍사만이라고 하는데 바다가 아니라 만으로 분류한 것이다. 지도에서 보면 론드랑가의 앞바다가 삼면이 육지로 되어 있어 만인 것을 알 수 있다. 스나이펠스 요굴산은 1440m의 높이에 200m의 깊이의 분화구가 있는데 분화구로 내려가면 지구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고 한다. 프랑스 공상과학 소설가 줄 베르는 지구 속 여행이라는 책에서 주인공이 지구 속으로 들어갈 때 이 분화구를 이용했다. 용감한 여행가여, 스나이펠스 요굴을 분화구로 내려가라. 그러면 지구의 중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잠시 이동하여 도착한 이곳은 게스타스토파 비지터 센터이다.
이곳에는 무료 화장실이 있어서 모든 차들이 이곳에 잠시 들른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등대가 있다. 석양빛을 봐서 어둡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아름답다. 맑은 날 대낮에 보면 이렇게 생겼다. 등대의 이름은 말라리프 등대라고 하는데 론드랑가르 용암 기둥에서 해안선을 따라 2km 서쪽으로 걸으면 만날 수 있다. 말라리프 등대의 높이는 24m, 1917년 건립되었고 1946년 다시 보수공사를 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약 1.5km 떨어진 롱드랑가르도 잘 보인다. 시간이 있다면 저쪽까지 걸어가서 서쪽 방향에서 동쪽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 매우 아름다운 경치가 나온다고 한다. 동쪽 하늘부터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등대가 있는 이 지역 전체는 1997년도까지 거대한 개인 농장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1900년대까지는 수세기 동안 이것이 고기잡이 배들이 몰리는 황금 어장이었다고 한다. 물론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위험한 황량한 지역이고 가장 위험한 어장이었다. 지금은 자연 상태로 복원되었고 인공적 조형물인 등대와 자연적으로 생기는 롱드랑가가 이곳을 지키고 있다. 이곳에만 론드랑가르, 말라리프 등대, 그리고 용암동굴 세 군데를 방문하면 된다. 잠시 후 도착한 이곳은 용암동굴, 즉 바튼스 헬리르 용암동굴 바로 앞 매표 및 관리사무소이다. 이곳은 자동차 길로 론드랑가르 주차장으로부터 2.5km 떨어져 있다. 이곳에서 표를 끊고 헬멧과 개인용 랜턴을 빌리며 안내원을 배정받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곳은 바튼스 헬리르 용암동굴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용암동굴 입구 뒤로 보이는 눈 덮인 산은 이곳의 주인공 스나이펠스 요쿨산이다. 동굴 입구가 답답하리만큼 좁게 보인다. 동굴 앞 남쪽 전경이다. 동굴 북쪽에는 스나이펠스 요쿨 산이 있다. 앞서간 팀이 안내원의 안내를 받아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그들이 모두 들어갈 때까지 뒤에서 기다린다. 용암동굴 바로 저 입구에서도 론드랑가르 두 개의 돌기둥이 보인다. 동굴 입구를 지나면 이렇게 곧바로 이런 일직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다. 일직선 사다리는 생각보다 길다. 사다리를 내려오자마자 우리는 불빛을 켜며 이동한다. 붉은색 용암은 철분이 용암 속의 과닥에 포함된 것이다. 안내원이 불빛을 비치며 설명하는데 알아듣기 어렵다. 바튼스 헬리르 동굴은 지표면에서 35m 내려가며 총 길이는 200m이다. 바튼스 헬리르 동굴은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부는 다양한 모습의 용암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하부는 우울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오른쪽 하부 분홍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 하부 조직이다. 동굴 내부에는 조명시설이 없어서 각자 휴대한 랜턴을 켜서 이동해야 한다. 동물의 이빨 같은 모양이다. 우리는 하부로는 내려가지 않고 상부에만 다녀왔는데 이제 다시 저 사다리를 타고 땅 위로 올라갈 시간이다. 밖으로 나오니 시원하다. 한 사람씩 순서대로 나와야 한다. 바튼스 헬리르 동굴 사무실 앞으로 걸어나와 버스가 정차해 있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 이곳이 조금 지대가 높아 매우 미끄러운데 멀리서 두 개의 돌기둥, 즉 론드랑가르가 보인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이곳 주차장에서 우리가 내려온 길을 올려다본 사진이다. 바튼스 헬리르 동굴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한 시기는 2009년부터였고 티켓팅 사무실은 최근에 만들어졌다. 이제 버스를 타고 이것을 떠난다. 우리 버스는 스나이펠스네스 반도의 서쪽 끝으로 가고 있다. 서쪽 끝에서 반도를 반원으로 돌아 반도의 북쪽을 가로지르는 길로 접어들 것이다.
또 하나의 화산 폭발 분화구가 보인다. 버스는 이미 반도의 서쪽 끝을 반원으로 돌아 북쪽 길을 가로지르고 가고 있다. 날이 저물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갈 곳이 하나 더 남아있다. 그곳은 키르큐펠이라는 산과 키르큐펠로퍼스라는 폭포가 있는 곳이다. 이곳은 아름다운 폭포와 산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세계에서 사진작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다. 이곳은 계절별로 전혀 다른 풍경이 그려지는데 지금은 한겨울이라서 눈 덮인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왼쪽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피오르드로서 브레이다 피오르드라고 한다. 스나이펠스네스 반도는 남쪽의 팍스만, 북쪽에 이 피오르드를 끼고 있어서 두 지역을 남북으로 가른다. 따라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피오르드가 끝나고 육지와 연결된다. 이 마을은 울라프스비크라는 말로서 스나이펠스네스 반도의 북쪽 피오르드 해안가에 있다. 이 마을의 인구는 총 1000여 명이며 아이슬란드 인구 기준으로 볼 때 작은 마을은 아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이다. 마을을 벗어났는데 좌측은 브라이디 피오르드, 우측은 육지, 즉 용암밭이 이어진다. 경치가 점점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니 우리의 목적지가 다가오는 모양이다. 눈이 얼어 길이 미끄러운데 앞이 꼬불꼬불한 헤어선 도로는 보기에도 위태롭다. 우측에 거대한 화산 분화구가 있다. 속도를 줄여 천천히 간다. 또 다른 화산 분화구가 보인다. 저 산은 우리가 목적지로 가고 있는 키르큐펠 산과 비슷한데 바로 그 산은 아니다. 거대한 화강암 산 밑에 인간이 지은 집들이 초라하다. 태양이 지고 있는 늦은 시간대에 키르큐펠 산 아래에 당도했다. 차에서 내려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산이 우뚝 서 있었다. 산 아래에는 피오르드와 만나는 호수가 있었고 키르큐펠 산은 뭔가 신비한 느낌을 주었다. 일단 이 길을 걸어서 잠시 가면 키르큐펠스 포스, 즉 폭포가 나온다. 산 아래에는 얼지 않은 냇가도 흐른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 냇가를 만들고 피오르드로 흘러간다. 키르큐펠, 한국어로 키르큐펠 산의 위용. 미끄러지면 큰일이니 천천히 가야 한다. 사람들은 냇가를 따라서 폭포를 지나 피오르드 입구까지 내려갔다. 아이폰으로 이렇게밖에 찍을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 키르큐펠 산과 키르큐펠 폭포의 전경. 키르큐펠 산 아래에 있는 키르큐펠 폭포. 얼어있다. 날씨와 카메라가 좋으면 겨울에도 이렇게 나온다. 키르큐펠 산은 상상력을 자극하여 왕자의 게임에도 응용된 산이다. 키르큐펠 산은 469m인데 등산하기가 매우 어려워 겨울에 등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키르큐펠 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키르큐펠 폭포로 떨어져 피오르드로 흘러간다. 키르큐펠 산은 화산 폭포로 생긴 후 수백 백만 년 동안 지각변동 끝에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다. 키르큐펠 산 정면에 있는 또 다른 성. 키르큐펠 폭포. 미끄러운 길을 내려가 간신히 아이폰으로 찍은 키르큐펠 폭포와 키르큐펠 산의 전경이다. 여름에 날씨가 좋을 때 좋은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나온다. 바이 구글. 현재 태양빛이 없는 저녁 시간에 아이폰으로 찍을 수 있는 사진은 최대치 그림이다. 산 근처의 몇 가구가 안 되는 주택에도 불이 들어왔다.
날이 저물자 버스는 스나이펠스네스 반도의 북쪽 지역을 지나 여행의 종착역인 아이슬란드 수도인 레이캬비크로 향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목적지로 정해놓고 가고 있는 곳이 바로 저 성당이다. 할그림 스키르캬 교회. 교회 옆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할그림 스키르캬 교회는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다. 이 교회는 유럽 내에서 비교적 최근에 지은 루터파 교회이다. 교회 정문 광장 전경. 할그림 스키르캬 교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1965년에 끝났다. 교회의 총 높이는 74.5m인데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크고 높은 건물이자 교회이다. 교회 광장을 벗어나면 일직선으로 길게 뻗은 대로가 있다. 교회 앞 광장에서부터 길게 일직선으로 뻗은 길의 이름은 스콜라보르 두스 티구르 길이다. 힐그림 스키르캬 교회의 이름은 아이슬란드의 시인이자 성직자인 힐그리뮤르 페르트손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의 이름은 아이슬란드어로 힐그리무르 페투르손이라고 표기한다. 힐그림 스키르캬 교회의 건물 디자인은 아이슬란드의 자연 모습을 따온 것이다. 힐그림 스키르캬 교회는 1945년 아이슬란드 건축 디자이너 쿠존 사무엘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는 아이슬란드에서 발견되는 육각형 현무암 기둥 형태, 북유럽 신화의 천둥신 토르의 망치 형태 등을 참고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콜럼버스가 아니다. 교회 광장에 있는 동상의 주인공은 서기 1000년경 북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날씨 좋은 날에 찍으면 교회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 광장 앞 동상이다. 그는 서기 1000년경 살았던 바이킹족이자 아이슬란드 토박이라서 이름은 레이프 에릭손이라고 한다. 그는 비아르니 헤리올프슨이라는 사람이 대서양을 향하다 바닷길을 잘못 들어 새 땅을 발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자신이 이를 직접 하고 나자 아이슬란드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향해 현재의 카나다 뉴펀들랜드 지역을 발견했다. 그는 발견한 땅을 빈랜드라고 불렸고 정착을 시도했지만 이주할 아이슬란드 인구가 너무 적어 철수하고 말았다. 저기 1930년 이 동생은 현재 신대륙의 최강자 미국이 만들어 아이슬란드에 기증했다. 2020년 1월 19일에서 1월 27일 아이슬란드의 8일간의 링로드 일정은 이렇게 끝난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